여군 훈련생들의 머리를 군화발로 짓밟던 인간 말종 교관, 그 앞에 나타난 어수룩한 시설관리 아줌마의 정체가 사실은 국방부 직속 투스타였고 이후에 펼쳐지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논산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육군훈련소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훈련병들이 거쳐가는 곳 바로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허리를 책임질 정예 부사관을 양성하는 요람이자 그들만의 치열한 전쟁터였다. 특히 몇 해 전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연 여군 부사관 교육대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굳세고 혹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새벽을 가르는 찢어질 듯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짧은 머리 여군 후보생들이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 속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전투화가 흙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들 앞에는 지옥의 교관으로 불리는 박도철 상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뱀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 잘 익은 대추처럼 검붉은 얼굴, 그리고 무엇이든 꿰뚫어 볼 듯한 그의 눈빛 앞에 후보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인원 보고. 쇳소리가 섞인 박 상사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후보생 대표가 칼 같은 동작으로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부사관 후보생 김아름 외 59명, 아침 점호를 위해 집합 완료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박 상사는 보고를 받는 둥 마는 둥 후보생들의 대열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후보생들의 어깨는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에 거슬리는 것은 단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다. 미세하게 흐트러진 전투복의 옷깃, 제대로 닦이지 않은 전투화의 흙먼지 하나가 지옥 같은 얼차려의 시작이 되곤 했다. 김아름 후보생. 네, 후보생 김아름. 내 동기들은 어젯밤 편히 잠을 잔 모양이지. 내 왼쪽 두 번째 동기 전투화 코에 이게 뭔가? 진흙인가 아니면 내 정신 상태인가? 지목당한 후보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분명 핏방울이 맺히도록 닦고 또 닦았건만 박 상사의 눈은 매의 눈보다 정확했다. 죄송합니다. 죄송? 군대에서 죄송하면 다 해결되나? 내 동기 하나의 아니란 생각이 전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다. 전원 대가리 박아.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60명의 후보생들은 일제히 흙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습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 상사는 그들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나지막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그들의 정신을 파고들었다. 여기가 무슨 소꿉놀이 하는 곳인 줄 아나? 계집애들끼리 모여서 깔깔거리다 보면 저절로 하사가 되는 줄 알아? 군인은, 부사관은 적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 넣는 존재다. 내 놈들처럼 물러터진 정신 상태로는 총알은커녕 방아쇠 한번 당겨보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 지옥 같은 풍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생활관 보일러실 옆 낡은 공구함을 정리하던 하은빛 주무관이었다. 그녀는 이곳 부사관학교의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군무원이었다. 이제 막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장 낮은 직급의 군무원. 후보생들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지만 군기가 바짝 든 그들과 달리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허름한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은 장갑, 질끈 묶은 머리카락. 누가 봐도 군대의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평범한 기술직 인력이었다. 그녀는 고장난 배관을 살피는 척, 삐걱거리는 창문을 점검하는 척하며 교육대의 모든 상황을 눈과 귀에 담고 있었다. 특히 박도철 상사의 가혹 행위는 그녀의 주된 관찰 대상이었다. 그녀의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박 상사가 내뱉은 폭언과 비인간적인 얼차려의 종류가 빽빽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어이 거기. 점호가 끝나고 핏기 없는 얼굴로 식당으로 향하던 후보생들을 뒤로하고
박 상사가 보일러실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부름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지만 하은빛은 못 들은 척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어이 아줌마, 지금 내 말 안 들리나? 박 상사가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은빛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땀과 기름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깊었다. 저 부르셨습니까, 박도철 상사님? 그녀는 상사 뒤에 님자를 붙이는 군대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호칭을 사용했다. 박 상사는 그 미묘한 이질감에 인상을 찌푸렸다. 아줌마, 여긴 군사시설이야. 당신 같은 민간인이 어슬렁거릴 곳이 아니라고. 특히 후보생들 훈련 시간에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상식 아닌가. 저는 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온수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점검 중이었습니다. 후보생들이 훈련 후에 따뜻한 물로 씻지 못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태연하고 논리적인 대답에 박 상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언제나 고압적인 태도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데 익숙했지. 이렇게 조목조목 자신의 할 말을 하는 아랫사람, 그것도 군인도 아닌 군무원은 처음이었다. 업무? 당신 업무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앞으로는 알아서 눈치껏 피해. 특히 내 훈련 시간에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나? 시설 점검은 예고 없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제 규정이고 학교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규정? 지금 나한테 규정을 따지는 건가? 내가 이 부대의 규정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박 상사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은빛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마저 머금는 듯 했다. 그 모습에 박 상사는 더욱 화가 치밀었지만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즉, 역시 계집들은 군대에 발을 들이면 안 돼. 피곤하기만 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멀어지는 박 상사의 뒷모습을 보며 은빛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스패너가 단단하게 쥐어졌다. 규정이라 당신이 무시하는 그 규정이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될 거다, 박도철. 그날 오후 사격 훈련장에서 사건이 터졌다. 긴장한 탓인지 김아름 후보생이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했다. 탄피 하나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작은 실수가 빌미가 되었다.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지쳐 막사로 돌아갈 시간, 박도철 상사는 김아름 후보생을 포함한 소대원 전체를 연병장 중앙에 집합시켰다. 탄피 하나가 뭔지 아나? 그 작은 쇠붙이 하나가 적에게는 우리 군의 위치와 규모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어. 김아름 후보생 하나의 실수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박 상사의 고함이 해질녘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김아름 후보생을 대열 앞으로 끌어냈다. 엎드려 뻗쳐. 김아름 후보생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다. 다른 동기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박도철의 공포는 이미 그들의 용기를 좀먹은 지 오래였다. 내가 잃어버린 탄피를 찾을 때까지 내 동기들은 이 자세를 유지한다. 내가 못 찾으면 동기들은 오늘 밤 잠도 밥도 없어.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김아름 후보생은 눈물을 머금고 연병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은 어두워졌고 수백 평 넓이의 연병장에서 작은 탄피 하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동기들은 팔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바로 그때 연병장 구석의 조명탑 하나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다. 연병장의 절반이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다. 뭐야? 박 상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때 저쪽에서 작업복 차림의 하은빛이 손전등을 들고 달려왔다. 상사님, 조명탑 안전기가 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낡아서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다른 조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 상사는 어둠 속에서 기어다니는 김아름 후보생과 고통스러워하는 소대원들을 번갈아 보다가 짜증스럽게 머리를 긁적였다. 훈련 시설의 안전 문제는 교관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빌어먹을. 오늘은 여기까지. 전원 막사로 돌아가. 김아름 후보생, 넌 내일 아침까지 탄피 못 찾으면 죽을 줄 알아. 후보생들은 구세주를 만난 듯 서둘러 막사로 향했다. 김아름 후보생은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은빛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은빛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얼른 들어가서 씻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연병장, 은빛은 조명탑 수리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안정기가 아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소형 무전기를 향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독수리, 여기는 참매. 목표의 이상 행동 지속 관찰 중. 파일 블랙리스트 하나의 금일자 기록 추가 바람. 단순 가혹 행위를 넘어선 인격 말살 수준. 조기 실행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겠다. 이상. 무전기에서 짧은 수신음이 들리고 그녀는 다시 평범한 시설관리 군무원의 얼굴로 돌아갔다. 어둠 속 그녀의 눈은 익산 부사관학교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국방부 직할 감찰단의 최초 여군 투스타 하은빛 소장의 위장 잠입 수사는 그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박도철 상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밤사이 누군가 연병장을 샅샅이 뒤져 김아름 후보생이 잃어버린 탄피를 찾아 교관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박 상사는 이것이 하은빛 주무관의 소행이라 직감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자신의 교육을 방해하고 후보생들에게 동정심을 베푼 그 아줌마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교묘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후보생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의 표적이 된 것은 여전히 김아름 후보생과 그녀의 동기들이었다. 이번에는 내무 생활이 문제였다. 박 상사는 자를 들고 생활관을 휘저으며 관물대의 옷가지 배열, 침구의 각, 바닥에 먼지 한 톨까지 지적했다. 그의 기준은 인간이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아니면 돼지우리인가? 이렇게 정신 상태가 빠져서 전쟁은 어떻게 치를 건가? 내 놈들 머릿속에 가득 찬 그 안일함이 바로 적이다. 그는 후보생 전원을 복도로 집합시켰다. 그리고는 가장 악명 높은 얼차려 중 하나인 머리 받고 손 뒤로 자세를 명령했다. 머리를 바닥에 대고 양손은 뒷짐을 진 채 오직 머리와 두 발끝으로만 몸을 지탱하는 극악의 자세였다. 몇 분도 버티기 힘든 고통에 후보생들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라도 쓰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동기 하나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는 이 기분을 똑똑히 기억해둬라. 군대는 공동 책임이다. 박 상사는 비정한 눈으로 떨고 있는 후보생들 사이를 걸었다. 그의 군화가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눈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김아름 후보생이 들어왔다. 체력적으로 유난히 힘들어하던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김아름 후보생. 네, 후보생 김아름. 고통으로 끊어지는 목소리. 박 상사는 그녀의 앞에 쭈그려 앉아 비웃음을 흘렸다. 힘든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보는 게 순리야. 어디서 감히 군복을 입고. 그 순간 김아름 후보생의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우뚱했다. 반사적으로 바닥을 짚으려 내민 그녀의 오른손이 박 상사의 군화 바로 앞에 떨어졌다. 그것을 본 박 상사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번졌다. 어디서 감히 교관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김아름 후보생의 오른손 등을 군화발로 지그시 밟았다. 악! 김아름 후보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그녀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박 상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발에 더욱 힘을 주며 다른 쪽 발로는 바닥에 처박힌 그녀의 머리를 툭 걷어찼다. 내 이 더러운 머리카락도 마음에 안 들어. 군인 머리가 이게 뭔가. 그는 후보생의 짧은 머리채를 한 움큼 쥐고는 바닥에 다시 한번 짓지었다. 김아름 후보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의식을 잃어갔다. 다른 후보생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장면에 경악했지만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박도철이라는 이름의 악마가 만들어낸 공포는 그들의 모든 저항 의지를 꺾어버렸다. 이 모든 광경은 복도 끝 환풍구를 수리하던 하은빛 주무관의 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렌치가 부서져라 쥐어졌다. 평소와 같이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녀는 주머니 속 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박 상사의 폭언과 김 후보생의 고통 어린 신음, 그리고 그 잔인한 폭력의 소리가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박도철, 너는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폭행이 끝난 후 박 상사는 의무실로 실려가는 김아름 후보생을 보며 혀를 찼다. 저런 약해 빠진 것 하나 때문에 훈련 분위기만 망쳤군.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 흩어진 정신력을 다시 잡아주겠다. 그는 남은 후보생들을 이끌고 연병장으로 향했다. 잠시 후 생활관 복도에는 하은빛 혼자 남았다. 그녀는 김아름 후보생이 쓰러져 있던 자리로 다가갔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는 그녀가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 자국과 함께 머리카락 몇 올이 떨어져 있었다. 은빛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 머리카락들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렸다. 짓밟힌 한 젊은 군인의 꿈과 존엄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하게 변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낡고 초라한 군무원 숙소였지만 벽장 안쪽의 비밀 공간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그녀는 보안 회선을 연결하고 모니터에 익숙한 얼굴을 띄웠다. 국방부 본부의 정보 분석 실장이었다. 실장님, 접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예정에 없던 통신이십니다. 화면 속 실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계획을 변경한다. 여우 사냥 작전을 즉시 개시하도록. 익산 부사관 학교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그리고 인사참모부장에게 내일 오전 10시부로 학교 대연병장으로 집합하라는 내 명령을 전달해. 네. 장군님, 하지만 아직 증거 수집이.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했다.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내 군복에 대한 모독이자 내 부하들에 대한 기만이다. 특히 박도철 상사에 대한 신상 정보를 지금 즉시 최고 등급으로 다시 조회해. 그의 모든 과거 기록, 징계 내역, 평판 조회 자료, 심지어 사적인 채무 관계까지 샅샅이 뒤져서 일시간 내로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통신을 끄는 은빛은 군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먼지 묻은 작업복을 벗자 그 안에는 탄탄하고 잘 단련된 군인의 몸이 드러났다. 그녀는 능숙하게 전투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소장 계급장을 어깨에 붙였다. 별 2개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시설관리 주무관 하은빛은 없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적에게는 서리빨 같은 공포를,
부하에게는 따뜻한 신뢰를 주는 지휘관 하은빛 장군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박도철 그리고 너에게 동조하고 방관한 모든 자들. 내일 아침 너희는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깨끗하게 닦인 권총을 꺼내 홀스터에 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바닥에 쥐고 있던 김아름 후보생의 머리카락을 자신의 전투복 가슴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다. 짓밟힌 병사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는 지휘관의 엄숙한 맹세였다. 내일 오전 10시. 익산 육군부사관학교는 개교 이래 가장 거대한 폭풍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모두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한 여성 군무원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익산 부사관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는 밤사이 하달된 정체불명의 명령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학교장인 준장은 국방부 직할 감찰단장의 직인이 찍힌 집합 명령을 받고 밤새 잠을 설쳤다. 육군본부의 고위 장성들까지 익산의 작은 부대로 호출한 이 전대미문이 사건의 전말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박도철 상사는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어제 김아름 후보생에게 가한 폭력은 자신에게는 그저 군기 교육의 일환일 뿐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가혹함에 희열을 느끼는 듯 더욱 날카롭게 후보생들을 몰아붙였다. 오늘 오전에는 완전 군장 구보를 실시한다. 어제 제대로 잠도 못 자서 피곤한가? 전쟁은 더 피곤한 곳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낙오되고 낙오된 병사의 끝은 죽음뿐이다. 김아름 후보생은 손등에 붕대를 감고 열외되어 있었다. 그녀는 동기들이 무거운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존재가 동기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만 같아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연병장 한쪽에서 시설관리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하은빛 주무관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트럭에서 내리더니 박도철 상사에게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박 상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훈련을 지휘하던 박 상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돌아봤다. 또 뭐야, 당신? 내가 훈련 중에는 얼씬도 말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하다 교관의 훈련 계획까지 간섭하려는 건가? 간섭이 아닙니다. 건의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 일개 군무원 나부랭이가 감히 누구한테 경고를 해? 박 상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주변의 다른 교관들도 흥미롭다는 듯 그들을 쳐다봤다. 하은빛은 그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훈련을 중지시키십시오. 후보생들의 상태가 완전 군장 구보를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어제 가혹한 얼차려로 인해 대부분이 탈진 직전입니다. 이대로 강행하면 심각한 부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여자가 어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심기가 불편했다. 부상? 군인이 그깟 훈련 좀 한다고 부상당할 거였으면 애초에 군대에 오지도 말았어야지. 당신이 뭘 안다고 군사훈련에 대해 떠들어? 어서 꺼져. 내 인내심도 바닥을 보이니까. 박도철 상사. 은빛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 뒤에 님자를 빼고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지금 교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훈련이 아니라 폭력이고 학대입니다. 어제 김아름 후보생에게 가한 폭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는 가혹행위. 모두 명백한 군법 위반입니다. 박 상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일개 시설관리 주무관의 입에서 군법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더욱 거칠게 그녀를 몰아세웠다.
이 여자가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뭔데 나를 심판해. 증거 있어? 누가 봤는데? 저기 뛰고 있는 후보생들. 쟤들이 너한테 뭐라고 일러바치기라도 하던 저놈들은 내 손짓 하나에 죽고 사는 애들이야. 감히 교관을 고발할 배짱이나 있을 것 같아? 그는 은빛의 코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당신 정체가 뭐야? 자꾸 내 심기를 건드리는 이유가 뭐지? 이 부대에서 조용히 밥 벌어먹고 싶으면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하수구나 뚫고 전등이나 갈라고. 괜히 나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협박이었다. 명백하고 저열한 협박. 하지만 은빛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옅은 연민마저 담겨 있었다. 사라져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박 상사.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군요. 뭐?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박 상사가 주먹을 치켜들며 그녀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박 상사? 학교장의 다급한 외침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학교장과 참모들이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육군본부에서 온 낯선 별들이 보였다. 박 상사는 치켜들었던 주먹을 황급히 내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학교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학교장은 박 상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은빛에게 달려와 허리를 숙였다. 주무관님 괜찮으십니까? 저 무례한 작자를. 하지만 은빛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됐습니다, 학교장. 지금부터 모든 상황은 제가 직접 통제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국무원의 것이 아니었다. 위험 있고 단호한 지휘관의 언어였다. 학교장과 주변의 모든 장교, 부사관들이 얼어붙었다. 박도철 상사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은빛은 연병장을 돌고 있던 후보생들을 향해 명령했다. 전원 구보를 멈추고 이쪽으로 집합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후보생들은 반사적으로 구보를 멈추고 달려와 그녀 앞에 줄을 섰다. 하은빛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학교장, 육군본부에서 온 장성들, 겁에 질린 교관들, 그리고 공포와 혼란에 빠진 후보생들까지.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낡고 해진 작업복 상의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작업복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각 잡힌 군복과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드러났다. 그 순간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모두의 눈이 그녀의 어깨에 박혔다. 대한민국 육군의 단 한 명뿐인 전설로만 듣던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출신 장군. 국방부 직할 감찰단장 하은빛 소장. 박도철 상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줌마 나부랭이라 부르며 모욕하고 협박했던 사람이 자신의 군 생활을 단숨에 끝장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감찰단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하은빛 소장은 붕대를 감고 서 있는 김아름 후보생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붕대 감긴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다. 그녀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김아름 후보생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다른 모든 후보생들의 눈물이기도 했다. 하은빛은 김아름 후보생의 손을 놓아주고 얼어붙은 박도철 상사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와 경멸 그리고 한때 군인이었던 자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뒤섞인 활화산처럼 뜨거운 불꽃이었다. 박도철 상사. 네. 상사 박도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부터 상사 박도철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다. 군복 벗을 준비해라. 아니, 그 군복은 내가 벗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찢어버릴 것이다. 폭풍이 마침내 익산에 상륙했다. 연병장에 내려앉은 침묵은 마치 고막을 짓누르는 압력과도 같았다. 시간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은빛 소장의 어깨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뿐이었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이 뿜어내는 권위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군인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박도철 상사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어제까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배관이나 만지작거리던 여자 자신이 아줌마라 부르며 깔보고 멸시했던 그 존재가 대한민국군 서열의 정점에 서 있는 장군이라니. 그것도 칼날 위에 칼날이라 불리는 국방부 직할 감찰단장. 상사 박도철. 하은빛 소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오직 사실과 규정만으로 벼려낸 칼날 같은 목소리였다. 귀관은 지금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군인 복무규율 위반, 직권 남용, 가혹 행위 및 폭행, 협박, 상관 모욕 등 현장에서 인지된 혐의만으로도 긴급 체포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도철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상관 모욕. 그랬다. 그는 눈앞의 소장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다른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해도 저 혐의 하나만으로도 그의 군 생활은 끝이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박도철이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땅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변명했다. 저는 그저 부사관 후보생들의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조금 엄하게 교육했을 뿐입니다. 장군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몰랐다고. 하은빛이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상대방이 장군인 줄 알았으면 예의를 차리고 힘없는 군무원인 줄 알았으면 짓밟아도 된다는 건가? 그것이 내 놈이 말하는 군인 정신인가? 내 놈의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가 바로 이 군의 가장 큰 적이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박도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디서 감히 교관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 내 이 더러운 머리카락도 마음에 안 들어. 군인 머리가 이게 뭔가. 그리고 이어지는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기마름 후보생의 고통스러운 신음. 그 생생한 폭력의 기록 앞에 박도철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다른 교관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고 후보생들은 그날의 공포를 다시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어제 귀관이 기마름 후보생의 손등과 머리를 군화발로 짓밟으며 내뱉은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것이다. 조금 엄하게 교육한 것 치고는 소리가 참 요란하군. 하은빛은 녹음기를 끄고 이번에는 작은 증거물 봉투를 꺼내 보였다. 그 안에는 기마름 후보생의 머리카락 몇 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폭행 현장에서 수습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다. 귀관의 전투와 밑창에 묻어있을 피해자의 혈흔과 조직까지 대조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 그녀는 증거들을 옆에 서 있던 부관에게 넘겨주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박도철은 거대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다. 바로 그때 연병장 위로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검은색 기체에 국방부 마크가 선명한 수리온 헬리콥터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 중앙에 착륙하고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일반 헌병이 아니었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에 국방부 감찰단이라는 노란색 글씨가 선명한 최정예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은빛 소장에게 달려와 경례했다. 단장님, 명령에 따라 감찰단 직접 수사팀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다. 적이 저자 상사 박도철을 즉시 체포해 국방부 영창으로 압송하도록. 이송 중에 자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철저히 감시하고 변호사 선임 권리를 포함한 피의자의 모든 권리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수사관 2명이 박도철에게 다가갔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잃어버린 듯 했다.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이 부대 최고의 교관이야. 이년아. 내가 뭔데. 너 같은 계집이 장군이면 다야? 내가 이 군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그의 입에서 추악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 욕설은 하은빛 소장에게 닿기도 전에 수사관들의 단단한 손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의 양팔이 등 뒤로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한때 후보생들 위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의 강철 군화가 이제는 흙바닥에 무력하게 끌리고 있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그는 하은빛을 향해 악에 받친 눈으로 소리쳤다. 너 혼자서는 안 끝나. 이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기나 해. 다들 똑같아. 나만 죽는 게 아니라고. 그의 마지막 발악은 헬리콥터의 굉음에 묻혀 사라졌다. 잠시 후 박도철을 태운 헬기는 한 점 먼지가 되어 익산의 하늘에서 사라졌다.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은빛 소장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학교장과 다른 장교들을 돌아보았다. 학교장은 듣도록. 네, 장군님. 박도철의 마지막 말이 들렸을 거다. 나만 죽는 게 아니다. 오늘부로 이 육군부사관학교 여군 교육대에 대한 최고 강도의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학교장은 모든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만약 조금이라도 은폐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역시 박도철과 같은 헬기를 타게 될 거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학교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하은빛은 마지막으로 후보생들 앞에 섰다. 방금 전까지 지옥의 악마를 심판하던 냉철한 감찰단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후보생들 모두 고개 들어요. 그녀는 후보생이라는 딱딱한 호칭 뒤에 들과 요를 붙여 그들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보생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지휘관이라는 내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썩어빠진 군인 하나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자존감을 짓밟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은빛 소장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다. 현역 투스타 장군이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하는 부사관 후보생들에게. 그 모습에 후보생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 땅의 어떤 군인도 부당한 폭력 아래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조국을 수호하는 강한 군인이 되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김아름 후보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 한마디에 김아름 후보생의 눈물을 시작으로 연병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와 위로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익산의 연병장 위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짓밟혔던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썩어버린 뿌리를 도려내며 진정한 군대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빛이었다. 박도철 상사의 압송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하은빛 소장은 부사관학교 본관 가장 큰 회의실을 감찰단 임시 지휘통제실로 전환하고 곧바로 시스템의 심장부를 향한 메스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박도철이라는 종양 하나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종양을 키워낸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뿌리 뽑는 것이었다. 지금부터 최근 5년간 여군 교육대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자 현황, 자진 퇴교자 및 양성 실패자 전원의 서류, 그리고 교관 근무 평가 자료 일체를 가져오도록. 단 하나의 누락도 없이. 하 소장의 명령에 학교 행정 전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창고 깊숙이 처박혀 있던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이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감찰단 수사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류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시각 국방부 지하에 위치한 특수신문실에서는 박도철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하은빛이 위장 잠입 기간 동안 수집한 영상과 녹취 파일, 동료 교관들의 증언이 눈앞에 제시되자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왜 그랬나? 화상 연결을 통해 신문을 직접 지켜보던 하은빛이 차갑게 물었다. 화면 속 박도철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지? 여자라는 게 군대에 와서 남자 흉내나 내는 게 같잖았습니다. 계집애들은 군기가 빠져서 강하게 다루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뒤틀린 신념과 뿌리 깊은 여성 혐오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폭력이 참군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었다는 궤변을 끝까지 늘어놓았다. 그럼 묻겠다. 내 놈의 그 교육 방식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한 적 있나? 학교장이나 다른 선임 교관들은 내 놈의 방식을 알고 있었나? 이 질문에 박도철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중요한 실마리였다. 하은빛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말해. 내 놈의 죄는 이미 산더미 같아서 더 무거워질 것도 없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한다면 내 놈 가족들이 받을 고통은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겠지. 내 놈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끝낼 생각은 마라. 모두는 아니지만 몇몇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주임원사님은 가끔 후보생들이 너무 약하다며 더 강하게 굴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후보생들에게 얼차려를 주는 것을 보시고도 못 본 척 지나가신 적이 여러 번입니다. 학교 주임원사. 부사관들의 최선임자이자 학교장의 최측근. 드디어 썩은 뿌리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도철의 폭주는 결코 그 혼자만의 일탈이 아니었다. 상급자의 암묵적인 동의와 방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구조적인 범죄였다. 한편 임시지휘통제실에서는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자진 퇴교한 후보생들의 퇴교 사유서가 문제였다. 대부분이 군 생활 부적응이나 개인 신상 문제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중 몇몇 서류에서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장군님, 이쪽을 보십시오. 한 수사관이 서류 몇 장을 들고 왔다. 이지혜 후보생의 동기였던 박소연 후보생의 퇴교 서류입니다. 퇴교 사유는 발목 부상 악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의무 기록을 보면 부상 정도가 퇴교를 할 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은빛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는 회의실 한쪽에서 대기하던 후보생 대표 이지혜를 불렀다. 그녀는 초반에는 하은빛을 경계했지만
박도철이 체포되는 것을 본 이후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다. 이지혜 후보생, 박소연 후보생을 기억하나? 네, 기억합니다. 제 바로 옆 관물대를 썼던 동기입니다. 박 후보생이 왜 퇴교했는지 알고 있나? 정말 부상 때문이었나? 이지혜 후보생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소연이는 박도철 상사에게 불려간 날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고 남자 교관만 봐도 몸을 떨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이지혜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하은빛은 즉시 퇴교한 박소연 후보생의 소재를 파악해 감찰단 여군 수사관을 급파했다. 부상 악화라는 공식 기록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순간이었다. 예상대로 학교 지휘부의 비협조와 방해 공작도 시작되었다. 학교장은 겉으로는 수사에 협조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주임원사와 말을 맞추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서류들을 빼돌리려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하은빛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가 위장 잠입 기간 동안 설치해둔 감시 시스템과 내부 조력자들이 그들의 모든 통신과 움직임을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방금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방부 감찰단이 부대를 너무 과격하게 뒤집어 놓고 있다. 이러다 군이 사기가 저하된다며 도움을 요청한 모양입니다. 부관의 보고에 하은빛은 코웃음을 쳤다. 사기? 썩은 고름을 짜내는 것이 어찌 사기를 저하하는 일인가. 오히려 진짜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는 일이지. 인사참모부장이라 그쪽도 이번 기회에 손을 좀 봐야겠군. 그녀는 이제 익산을 넘어 육군본부라는 더 거대한 상대를 겨냥하고 있었다. 박도철의 개인 비리를 파헤치던 수사는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성폭력 은폐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비호하는 고위 장성들의 카르텔을 향한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퇴교했던 박소연 후보생을 만나고 온 여군 수사관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단장님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박도철은 박소연 후보생을 개인 면담을 핑계로 자신의 숙소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박 후보생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이 사실을 발설하면 내 군 생활은 물론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박 후보생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단순 폭행과 가혹 행위를 넘어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하은빛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지금 즉시 학교장과 주임원사를 긴급 체포한다. 혐의는 직무유기,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성폭력 범죄 방조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하은빛은 창밖으로 어두워진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는 후보생들이 저녁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의 얼굴에 이제는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들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저런 악마들이 다시는 숨 쉬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다. 부패의 뿌리를 향한 그녀의 칼날은 이제 막 가장 깊고 질긴 부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익산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치열하게 깊어가고 있었다. 학교장과 주임원사마저 체포되면서 익산 부사관학교는 사실상 지휘 공백 상태에 빠졌다. 학교 전체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지만 하은빛 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직접 연락해 자신의 권한으로 신임 학교장과 교육단장을 임명했다. 모두 그녀가 오랫동안 눈여겨보았던 강직하고 능력 있는 후배 장교들이었다.
새로운 지휘부가 자리를 잡는 동안 하은빛은 자신의 진짜 임무, 즉 상처받은 후보생들을 치유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여군 교육대의 모든 훈련을 잠정 중단시켰다. 그리고 국군 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고의 군의관들로 구성된 심리치유팀을 학교로 불러들였다. 지금 우리 후보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검술이나 완전 군장 구보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후보생들도 낯선 군의관들과의 상담을 어색해하고 두려워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금기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하은빛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자신이 먼저 나섰다. 그녀는 후보생 전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그 어떤 참모나 부관도 없이 홀로 단상에 섰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깨에 별을 단 장군이지만 저 역시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육군 사관학교 최초의 여생도로 입교했을 때 겪었던 차별과 편견,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불이익을 당했던 수많은 순간들. 심지어는 자신도 과거의 부조리한 상급자 밑에서 고통받았던 경험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장군이 아닌 인생 선배이자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한 명의 군인으로서였다. 힘들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뒤를 따라올 여러분 같은 후배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군대에 들어올 모든 여군들은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말을 또다시 들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후보생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당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여러분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의 잘못이고 그것을 방치한 저 같은 지휘관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소리치십시오. 이제 제가 그리고 이 군대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날 이후 후보생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심리치료는 급물살을 탔고 그들은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공유했다. 특히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김아름 후보생은 하은빛과의 꾸준한 면담을 통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장군님, 저는 제가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저를 괴롭힙니다. 하은빛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름 후보생. 진정한 강함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서 나오는 거야. 후보생은 이미 가장 큰 시련을 이겨냈어. 그 어떤 훈련보다도 값진 경험을 한 셈이지. 이제 후보생은 누구보다 부하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는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하은빛의 진심 어린 격려에 김아름 후보생의 눈에 다시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며칠 후 훈련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훈련장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도철처럼 고함을 지르고 인격을 모독하는 교관은 아무도 없었다. 새로 부임한 교관들은 후보생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얼차려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자율적인 체력 단련과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았다. 하은빛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육군 전체의 부사관 양성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인권 교육 강화, 교관 자격 심사 제도 개선, 성고충 전문 상담관 의무 배치, 그리고 감찰 시스템의 독립성 강화 등
그녀의 보고서는 군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면으로 도려내는 혁신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하은빛 소장은 조용히 익산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가 학교를 떠나는 날 아침 여군 교육대 후보생 전원이 연병장에 자발적으로 도열해 있었다. 정식적인 행사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보고도 경례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마움과 존경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아름 후보생이 대표로 앞으로 나와 작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다. 장군님, 저희 후보생들이 다 같이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은빛이 선물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60명 후보생들의 얼굴 사진이 하나하나 붙어있는 액자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액자 밑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의 영원한 지휘관 하은빛 장군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님의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하은빛은 순간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렀다. 그녀는 액자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후보생들을 향해 가장 밝은 미소를 보여주었다. 고맙다.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자랑이자 보람이다. 모두 몸 건강히 훈련 마치고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멋진 부사관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후보생들 역시 일제히 경례로 화답했다. 그들의 우렁찬 충성 소리가 익산의 하늘에 메아리 쳤다. 하은빛을 태운 검은 승용차가 부대를 빠져나갈 때 백미러에는 점점 작아지는 부사관학교의 전경이 비쳤다. 낡고 부패했던 과거는 허물어졌지만 그 상처 위에서는 분명 희망이라는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하은빛은 가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김아름 후보생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창밖으로 날려보냈다. 아픔의 증거는 이제 바람에 실려 과거로 날아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60명의 딸과 같은 부하들의 웃음만이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썩어 빠진 군의 심장부를 향한 외롭고도 험난한 싸움이. 하은빛 소장이 익산의 부정을 도려낸 이야기는 군 내부에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젊은 장교들과 대다수 부사관들은 그녀의 결단력과 정의감에 환호했지만 군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장성들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그들에게 하은빛은 군의 위계 질서를 흔들고 안정을 파괴하는 통제 불가능한 이단아에 불과했다. 그 반감의 중심에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오정택 중장이 있었다. 그는 대대로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육사 내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군 주류 세력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넉넉한 코수염과 온화해 보이는 미소 뒤에 그는 자신의 권력과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익산 부사관 학교장은 그의 직속 후배였고 체포된 주임원사는 그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신복이었다. 하은빛의 칼날은 단순히 부패한 군인 몇을 쳐낸 것이 아니라 오정택의 성벽을 정면으로 공격한 셈이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복귀한 하은빛은 곧바로 익산 사건을 계기로 한 전군 부사관 양성체계 혁신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으며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데이터로 가득했다. 하지만 회의에 배석한 오정택 중장의 표정은 내내 불쾌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친 오 중장이 하은빛을 불러 세웠다. 하 소장 잠시 보지. 그의 목소리는 겉보기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익산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네. 여장군답지 않게 아주 화끈하게 일을 처리했더군. 여장군답지 않게라는 말에 의도적인 가시가 박혀 있었다. 하은빛은 미동도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과찬이십니다, 부장님. 저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 오 중장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 소장, 군은 나무와 같아서 가끔은 벌레 먹은 가지를 쳐내는 것보다 숲 전체의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요. 자네의 그 서슬 퍼런 칼날이 병든 가지만을 베는 건지 아니면 애꿎은 기둥까지 상하게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벌레가 기둥까지 파먹었다면 그 기둥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둥은 집이 무너지기 전에 교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은빛의 단호한 응수에 오 중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위선을 떨지 않았다. 너무 나서는 건 좋지 않아. 자네는 아직 젊고 올라갈 길이 창창하지만 그 길은 때로는 진흙탕이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절벽이 나타나기도 하지. 발을 헛디디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은빛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군홧발로 진흙탕을 걷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앞을 가로막는 절벽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넘거나 부수거나 아니면 길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전진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군인의 방식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오 중장은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 이내 거짓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허허, 패기 한번 대단하군. 좋아,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게. 자네의 그 정의감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나도 한번 지켜보지.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그날 이후 오정택의 반격은 교묘하고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언론이었다. 보수 성향의 한 신문사에서 과잉 감찰 논란, 군 사기 저하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익명의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한 여성 장군의 독단적인 수사 방식이 일선 지휘관들의 지휘권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도철의 잔혹한 폭력은 일부 부적절한 훈육으로 축소되었고 하은빛은 조직의 화합을 깨뜨리는 위험한 개혁가로 둔갑했다. 동시에 국방부 내부에서도 하은빛의 개혁안에 대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오정택과 그의 라인에 있는 장성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했고 예산 문제를 핑계로 실행을 무기한 연기시키려 했다. 하은빛의 감찰단은 순식간에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단장님, 이대로 가다간 애써 만든 개혁안이 통과되기는커녕 오히려 저희 감찰단의 입지만 좁아질 것 같습니다. 오정택 중장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부관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하은빛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반격의 속도가 빠르고 조직적이었다. 나를 흔들어서 익산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는 속셈이겠지. 박도철과 주임원사의 입을 막고 모든 것을 그들의 개인적인 비리로 종결시키려는 것. 그녀는 고개를 돌려 부관에게 명령했다. 오정택 중장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경력을 다시 검토해. 특히 그가 지휘관으로 있었던 부대에서 발생했던 모든 사건 사고 기록, 인사 이동 내역, 그리고 그와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부사관들의 명단을 확보하도록.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낼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박도철과 주임원사에 대한 신문 강도를 최고 단계로 높여. 특히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단순한 폭행범, 가혹행위자로 끝낼 사건이 아니다. 그들 뒤에 숨어있는 더 큰 무언가가 있어. 나는 그 실체를 봐야겠다. 오정택이 정치와 여론으로 자신을 공격한다면 자신은 법과 원칙,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그의 심장을 겨눌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익산에서 김아름 후보생과 동기들이 선물해준 액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셔먼명의 얼굴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너희들과의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킨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상대는 그녀가 가장 신이 많은 감찰단 특수조사팀장이었다. 나다. 지금부터 성벽 허물기 작전을 개시한다. 목표는 단 하나. 오정택의 숨겨진 왕국을 찾아내는 것이다. 24시간 내로 유의미한 보고를 기대하겠다. 이상. 전쟁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었다. 여론과 정치를 등에 업은 거대한 성벽과 오직 진실이라는 칼 한 자루를 든 고독한 장군. 모두가 성벽이 이길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가장 견고한 성벽은 언제나 가장 작은 균열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은빛은 그 균열을 찾아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였다. 하은빛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국방부 감찰단은 거대한 정보 분석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최정예 수사관들이 오정택 중장의 과거 기록과 박도철 그리고 주임원사의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처음 며칠간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오정택은 너무나도 노련한 여우였고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빛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흩어져 있는 수만 개의 점 같은 정보들 속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선이 존재할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 선을 찾아낼 열쇠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박도철에게서 나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직접 국방부 영창의 특수신문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영혼까지 무너져 내린 박도철이 앉아 있었다. 박도철 상사, 아니 전 상사라고 해야겠군. 하은빛의 등장에 박도철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더 원하십니까?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니, 넌 아직 잃을 게 많이 남았다.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들이 잔혹한 성폭행 미수범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게 될 텐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나? 가족 이야기에 박도철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하은빛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내 죄는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야지 가족에게까지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정상 참작을 통해 내 가족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나도 더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 박도철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오갔을 것이다. 배신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 사이의 처절한 갈등. 말하면 정말 제 가족은 내가 약속하지. 하은빛의 단호한 약속에 마침내 박도철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네. 여군 부사관 후보생들 중에는 어떻게든 하사가 되고 싶어하는 집안 배경이 좋은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주임원사님이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특별관리를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나? 일부는 제가 갖고 일부는 주임원사님이 그리고 가장 큰 덩어리는 윗선으로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윗선이 누군지 아나?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임원사님이 늘 오 장군님 라인을 타야 성공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오정택.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럼 내가 후보생들을 가혹하게 대한 이유는 뭔가? 돈을 안 준 후보생들을 일부러 퇴교시키기 위해서였나? 네, 그렇습니다. 돈을 낸 아이들은 편의를 봐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혹독하게 대해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김아름 후보생도 박소연 후보생도 다 그런 경우였습니다.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다.
군인의 명예를 내세우며 후보생들을 짓밟았던 그의 행동은 결국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저열한 범죄 행위에 불과했다. 박도철의 자백을 확보한 하은빛은 곧바로 주임원사를 압박했다. 박도철의 자백서와 함께 그의 아내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을 들이밀자 10년 묵은 체증이 뚫리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가 털어놓은 사실은 군 전체를 뒤흔들 만한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오정택 중장의 비호 아래 그들은 부사관 선발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챙겼다. 그 돈은 오정택의 개인적인 유흥비뿐만 아니라 군 내 자신의 세력을 관리하고 상급자에게 상납하며 심지어는 정치권에까지 로비를 하는 검은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주임원사는 그 자금의 흐름이 상세하게 기록된 비밀 장부가 있다고 실토했다. 장부가 어디에 있나? 제 아내의 고향집 김치독 안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숨겨진 증거. 감찰단 수사팀이 급파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권의 낡은 수첩을 손에 넣었다. 그 안에는 날짜와 이름, 금액, 그리고 전달 경로가 암호처럼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가장 윗줄에는 언제나 OVJ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쟁TAK 빅터리. 오정택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던 서명이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은빛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오정택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군 전체의 거미줄처럼 인맥을 뻗어놓은 거물이었다. 섣불리 체포하려 들었다가는 증거를 인멸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동원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았다. 여우를 잡으려면 여우굴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우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확실한 덫을 놓아야 한다. 하은빛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언론에 익산 부사관학교 관련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곧 종결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동시에 그녀가 제출했던 부사관 양성체계 혁신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연막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오정택은 하은빛이 마침내 자신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몸을 사리느라 미뤄두었던 자신의 육군 대장 진급 축하 파티를 성대하게 열기로 했다.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진급 내정 축하 자리. 군의 핵심 실세들이 모두 모이는 그곳이야말로 하은빛이 준비한 마지막 무대였다. 파티가 열리는 날 서울 시내의 한 최고급 호텔. 수많은 별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주인공인 오정택 중장은 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하은빛 소장이 군 정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허허 하 소장. 자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이제라도 현실을 깨달았나 보군. 잘 생각했어. 이리 와서 축하주나 한 잔 받게. 오정택은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은빛은 그의 술잔을 받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오정택 중장. 축하 파티를 즐길 시간은 없을 것 같군요. 당신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군 기밀 유출, 그리고 범죄 조직 수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하은빛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텔의 모든 출입구를 막고 있던 감찰단 수사관들이 연회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오정택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하은빛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의 범죄가 기록된 비밀 장부를 높이 쳐들었다. 이 안에 당신의 추악한 왕국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거짓된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금권으로 얽혀있던 추악한 사슬이 진실의 빛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군의 최고위 장성들이 모인 축하 파티가 현역 육군 중장의 체포 현장으로 돌변한 것이다. 오정택 중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은빛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내년이 감히 증거도 없이 날 모함하는 거냐? 이 모든 건 날 음해하기 위한 내년의 계략이다.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자 하은빛은 들고 있던 비밀 장부를 펼쳐 보였다. 그리고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주임원사가 눈물을 흘리며 오정택에게 돈을 상납한 과정과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정택의 목소리가 녹음된 통화 파일과 함께 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금융기록까지 화면에 나타났다. 저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다. 오정택이 소리쳤지만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회장에 모인 장성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 굳어 있거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바빴다. 그들 중 일부는 오정택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던 자들이었다. 오정택 중장. 하은빛은 스크린을 끄고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강철과 같았다. 당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한 젊은 부사관 후보생의 눈물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진실은 결코 썩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당신의 목을 조여올 뿐입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수사관 2명이 다가와 오정택의 양팔을 붙잡았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은빛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다. 군 최고 위층이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그녀의 확고한 신념을 군 전체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모든 걸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오정택은 꼴사납게 저항했지만 결국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한때 군의 하늘을 쥐락펴락하던 거물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그가 사라진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은빛은 남아있는 장성들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정택 중장의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방조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군복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될 것입니다. 감찰단의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몇몇 장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숙군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한 것이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연일 별들의 전쟁, 육군 초유의 비리 게이트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은 군의 부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불의에 맞서 거악을 쓰러뜨린 하은빛이라는 여성 장군의 등장에 열광했다. 한 달 후 군사법원은 오정택에게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도철과 주임원사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오정택과 연루되었던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군은 창군 이래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감행한 셈이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어느 날 오후 하은빛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제출했던 부사관 양성체계 혁신안은 국방부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통과되어 전군의 새로운 훈련 지침으로 하달되었다. 더 이상 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군에 발붙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때 그녀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익산 부사관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충성. 장군님, 저 김아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위축되고 불안했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밝고 힘찬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다. 아름하사 목소리가 아주 좋군. 그래, 임관식은 잘 마쳤나? 네, 장군님. 덕분에 무사히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저 전체 수석으로 졸업해서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은빛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렸다. 짓밟혔던 손으로 절망의 눈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선 김아름 하사가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장군님처럼 저도 제 부하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하고 따뜻한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처럼이 아니라 너 자신처럼 되면 된다. 너는 이미 나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이다. 앞으로의 군 생활을 응원하겠다. 전화를 끊고 하은빛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빛이 바랜 후보생들의 사진 액자를 들어 소중하게 닦았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60명의 얼굴들. 그녀가 이 외롭고 험난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자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정의는 언제나 시끄럽고 고통스러우며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세상은 분명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굳게 믿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지만 새로운 희망의 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정택 게이트가 군을 휩쓸고 지나간 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국군은 창군 이래 가장 큰 홍역을 알았지만 아물어가는 상처 위로는 분명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었다. 부정한 지휘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젊은 리더들이 수혈되었고 하은빛 소장이 뿌린 개혁의 씨앗은 군 전체에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중심에 하은빛 소장 자신이 서 있었다. 강원도 화천. 북녘의 찬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곳, 휴전선 철책과 맞닿은 대한민국 최전방. 이곳에 주둔한 육군 제7보병사단 7성부대의 연병장에는 서리빨 같은 긴장감과 뜨거운 기대감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한 가운데 이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신임 사단장 육군 소장 하은빛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 제7보병사단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단상 위에서 이제는 감찰단장의 검은 정복이 아닌 위장무늬 전투복을 입은 하은빛이 우렁찬 목소리로 선서했다. 그녀가 전임 사단장으로부터 굳건한 악수와 함께 부대의 상징인 지휘권을 이양받자 연병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초의 야전 전투사단 여성 사단장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취임은 파격 그 자체였다. 감찰단장으로서 거학을 척결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군 수뇌부가 그녀의 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명백한 신호이기도 했다. 가장 강한 부대에 가장 혁신적인 지휘관을 보낸다. 이것이 군의 메시지였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하은빛은 자신의 새로운 지휘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첫 번째 행선지는 사단장실이 아닌 병사식당이었다. 예고 없는 신임 사단장의 등장에 식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식판을 들고 병사들과 똑같은 줄에 서서 배식을 받았다. 그리고는 이제 갓 입대한 듯 앳돼 보이는 이등병들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식사는 입에 맞나? 집에서 먹던 밥 생각 많이 나겠군.
아닙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병사들의 대답에 그녀는 인자하게 웃었다. 긴장 풀고 편하게 먹어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밥 먹으러 온 사람일 뿐이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같이 밥 먹을 테니 미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식사를 하며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다. 낡은 보급품 문제부터 휴가 규정, 여자친구와의 고민 같은 사소한 이야기까지.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1시간 남짓한 식사 시간이었지만 칠성부대 병사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사단장님은 진짜 우리 편이라는 믿음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파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후에는 곧장 지프에 몸을 싣고 사단 관할 구역 중 가장 험준하다는 동부전선 최전방 GOP 일반전초 소초로 향했다. 좁고 가파른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산 정상의 소초. 매캐한 화약 냄새와 칼날 같은 바람이 그녀를 맞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철책을 순찰하는 병사들과 함께 걷고 관측 장비로 북녘 땅을 직접 살폈으며 낡은 초소의 난방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저녁에는 병사들과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밤을 지새웠다. 사단장으로서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이곳에서 밤낮으로 조국을 지키는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여러분이 춥고 배고프고 억울한데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겠나? 나 하은빛은 여러분이 오직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약속한다. 초소의 모든 병사들은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감동을 느꼈다. 그동안 수많은 지휘관들이 이곳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와 자신들과 눈을 맞추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지휘관은 처음이었다. 하은빛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바람은 이렇게 가장 춥고 높은 곳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하은빛은 사단 예하 부대들의 훈련 현장을 시찰하고 있었다. 포탄이 터지는 굉음과 K2 소총의 격발음이 산 전체를 울리는 실탄 사격 훈련장. 그녀는 안전 통제선 뒤에서 훈련을 참관하던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부사관을 발견했다. 전방의 적 전차 발견. 1분대 대전차 로켓 준비. 2분대 어모 사격 실시. 작은 체구였지만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지휘. 그녀는 분대원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일사불란하게 가상의 적을 제압하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 부사관이 분대원들을 이끌고 보고를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하은빛의 앞에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제1대대 3중대 1분대장 하사 김아름. 분대 공격 전술 훈련 종료를 보고합니다. 하은빛과 김아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익산의 연병장에서 눈물 흘리던 연약한 후보생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부하들을 책임지는 강인한 분대장이 서 있었다. 김아름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단단함과 자신의 지휘관을 다시 만난 벅찬 감격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은빛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아주 잘했다, 김하사. 자네 같은 부사관이 있어서 사단장 마음이 든든하군. 그 짧은 칭찬 한마디에 김아름은 모든 것을 보상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허리를 곧게 펴고 더욱 힘차게 경례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두 사람은 더 이상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그들은 서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었다. 하은빛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훌륭한 나무로 자라나 최전방의 강토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보상이었다.
그날 밤 사단장실에 홀로 남은 하은빛은 익산에서 받아온 사진 액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김아름 하사가 이끄는 분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어둠에 잠긴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철책 너머의 적은 변함없이 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적은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내부의 부조리와 불의 차별과 폭력이야말로 우리의 안보를 좀먹는 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그 내부의 적과 싸워 이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군대가 될 수 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과거의 시리고 아픈 바람이 아니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의 바람이었다. 저 멀리 이름 모를 초소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을 이 땅을 바라보며 하은빛은 조용히 맹세했다. 이 땅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서로를 전우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녀의 굳건한 시선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동쪽 하늘에서부터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바람이 부는 땅,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진정한 군의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다.